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2021년도에 공법이 개정이 되게 많이 됐죠. 이 공법에 속하는 법률이 6개가 있고요. 그 6개 법률마다 또 대통령령이 있어갖고 총 12개 법령이에요. 12개 법령. 아주 그냥 매달 바뀌어갖고요. 올해 아주 요 개정사항 따라잡는데 정신없게 흘러갔고요.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자, 이런 주요 개정사항. 자, 이거 이제 우리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 중에서 한두 개는 꼬박꼬박 고에 물어봐요. 그래서 이 개정된 거, 이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또 물어보니까 그 주요 개정사항 중에서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쭉 발췌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올려드린 자료 그거 다운받으셔갖고 그거 보시고요. 자, 1페이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페이지. 맨 위에 국토법. 자, 국토법에서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자,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자,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 도시 정비를 촉진,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그 1번 그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 철도 역사 같은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 재개발, 그리고 3개 이상 환승역, 트리플 역세권, 반경 1km 이내. 또 4번에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 재개발이 시급, 그 주거지역 상업적 그러면 안 돼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그리고 5번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종래 이렇게 5가지가 있었다가 6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게 대통령령에서 이제 3개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런 해당 사항 없어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 하나만. 그 다음 이번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는 것, 그리고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자, 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29회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게 정답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추가가 돼갖고 이제 29회 때 기출문제는 정답 없으며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게 그 위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데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뿐만 아니라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 제한.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건물 가로 열고 일정한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 건물은 제외. 가설 건물은 제외. 그 말은 가설 건물은 지구단위 계획의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지구단위 계획의 건축 제한 적용 안 한대요. 왜요? 가설, 임시로 설치하는 건물, 가설 건물이니까 잠깐만 설치하는 거죠.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의 건축 제한을 적용 안 하는데요. 그 가설 건물이 대통령령에서 또 얼마 전에 추가된 거죠. 3년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존치기간 이내. 그래서 우리 가설 건물 존치기간 몇 년이요? 3년. 3년 이내짜리 가설 건물, 또 재복구용, 또 공사용 가설 건물, 이런 가설 건물은 임시적으로만 설치하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예외가 되죠. 그 다음 3번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자, 일단 성장관리계획.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서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허가의 기준. 그래서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자, 그거부터 먼저 정하는데요. 자,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절차.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 다 거쳐갖고 지정. 그런데 그 주민의 의견 청취. 자, 여기 이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공고열람입니다. 공고열람. 공청회 그러면 틀려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열람.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공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고요. 그 지방의 의견도 듣죠. 지방의회는 며칠 내 의견 제시해라. 60일 내.
60일 내 의견 제시, 협의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는데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게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10% 이내에서의 변경, 이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절차 생략할 수가 있고요.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무슨 지역에 정한다고 그랬어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관농자,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이제 성장관리계획 수립.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도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할 때는 인센티브 주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주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건폐율에 완화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해 줄 수 있다. 우리 계획관리지역, 이거 몇 번 봤네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50% 준대요. 그러면 원칙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인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1.25배 완화해 준다 그랬죠. 1.25배. 그럼 40% 곱하기 1.25배. 그게 50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50, 용적률 100%인데 1.25 곱하니까 125%.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런데 2번 생산관리 농림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 있고, 그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래서 저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 다 원칙적으로 건폐율 20%짜리인데 성장관리계획으로 30%까지 완화해 주도록 합니다. 30%. 그 다음 넘어갈게요. 도시개발법으로 합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자 수의 산정. 자, 이것도 명절 전에, 추석 전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럼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각각의 동의 받아야죠. 이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는데 그 동의받는 기준이죠. 자, 1번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 그래서 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해라. 이거는 언제만?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때.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도 그냥 토지 소유자가 돼서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2번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1명. 다만 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으로 본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종전하고는 똑같이 있는데요. 그 3번하고 4번, 2번에 추가가 됐어요. 추가. 그래서 3번 1인이 2개 이상의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럼 혼자서 여러 토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아, 이거 어떤 경우예요? 부러운 경우죠. 그래서 혼자서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관계없이 그냥 한 명으로 산정해라. 또 4번 2개 이상의 필지를 공유한 공유자가 똑같아. 그러면 2필지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가 똑같더라. 그럼 역시 공유자 대표 1명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3번하고 4번 혼자서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여러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 같은 대표 1명으로만 산정해라. 그럼 이거 어디서 우리 봤어요? 정비법 할 때도 봤죠. 그래서 정비법의 규정을 개발법으로 이번에 그대로 또 똑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동의자 수의 산정, 그 1, 2, 3, 4, 5 딱 물어보기 좋아졌으니까 그거 좀 신경 써갖고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으로 합니다. 정비법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자, 이게 또 올해 다 신설됐죠. 아주 정비법에 또 중요한 논점이 되는데요. 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다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요? 공공, 시자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맡아갖고 신속하게 하는 거죠. 신속하게. 이게 조합이 하다 보니까 그냥 지지부진, 그냥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다 신설한 취지는 공공이 맡아갖고 신속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그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면 시자원수 등, 그 밑에 토지주택공사 등. 그럼 시자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얘들을 묶어갖고 공공이라고 그러죠. 공공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요. 그 동그라미 2번. 자, 언설 공급하는 주택인데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은 제외. 그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거는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거니까 그거는 빼고
그럼 나머지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분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100분의 50% 또는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은 시행자가 50%, 분양받는 자가 50%, 지분으로 분양받는 거예요. 지분으로. 그래서 지분형 주택 또는 끝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밑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그럼 일반 분양분의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라. 이게 공공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는데 대신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각종의 인센티브 주죠. 특례.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적용 안 하는 특례를 줘요. 대신 공공성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 공공성 요건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일반 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예요. 얘는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다 합쳐갖고 전체 세대수의 20% 또는 20% 이하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20%까지 건설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20%까지 그게 공공성 요건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도 두 번째 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시행하는 재건축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공공재건축 사업. 역시 동그라미 1번 시자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요. 자, 2번 공공성 요건이죠. 두 번째 줄.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세대수의 160 동그라미 160% 이상 건설해서 공급할 것. 이게 공공재건축에서는 공공성 요건이에요. 적어도 기존 세대수의 160% 이상 건설해서 공급. 이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160% 이상 많이 져갖고 공급해라. 그럼 기존 1000세대 아파트 단지 공공재건축할 때는 1600세대 이상 지어갖고 분양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6번. 자, 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의 신고. 자, 조합 설립 인가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든 다 정비법에서 인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시장운수 등. 그리고 변경할 때도 인가, 중지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신고만 해주면 돼요.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라. 이 신고를 받은 시장운수 등은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정비법에서 또 싹 바뀐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사항 중에서 경미한 변경을 신고했을 때 이때는 시장군수 등이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를 해주도록 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7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각종 이제 특례를 주는 규정들이죠. 자, 그 중에서 가로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이나 투기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먼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앞으로 여기다가 정비구역 정해서 공공재개발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새 건물 짓고 이러면은 사업에 지장을 주죠. 그리고 또 토지 분할, 투기하고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쭉 내려볼까요? 그 동그라미 5번 해제 의무, 그게 핵심.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또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제된다. 딱 끊고요. 다만 그 1회 1년 동그라미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신속하게 못하는 거죠. 신속하게 못하니까 다음 날 의무적으로 해제입니다. 또 하루 2번. 동그라미 1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밑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특례죠. 자, 일반적으로는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계획에 정한 순서대로 정비계획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근데 공공재개발일 때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이 바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 수립 안 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특례를 주고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정비계획의 지정권자, 즉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1년 동그라미 1년이 될 때까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역시 의무입니다. 딱 끊고요. 다만 1회 1년 동그라미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다 취지는 신속한 추진하고 그랬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못하면 지정한 이유가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2년 내 정비구역 지정.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1년 내 시행자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못하니까 다 다음날 의무적으로 해제입니다. 그리고 1회 1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2년, 1년 또 해제 사유들 그냥 계속 또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 다 물어보기 좋은 논점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제 특례요. 용적률 완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할 때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법적 상한 용적률, 그게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얘기해요. 용적률 최대한도에 100분의 120,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적률 12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1.2배 완화해 준대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특례죠. 용적률 1.2배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이죠. 300%가 최대한도. 그런데 120% 1.2배 완화해 주니까 360%까지 쓸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이제 주택법으로 가볼게요. 주택법 쭉 내려가셔갖고 8번. 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자, 이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올해 엄청나게 개정됐죠. 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원칙은 사업주체가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저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래서 원칙은 박스 1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이 뭐예요? 그러면은 원칙은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죠. 그런데 그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그럼 공공택지가 아니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래서 종래는 그 동그라미 3번 주택가격의 급등 우려가 있어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런데 두 개가 더 추가된 거죠.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 2번에 끝에 보면 주거재생 혁신지구. 이 두 개가 더 추가되었고 얘들도 공공택지가 아니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 다음에 해당할 때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종래 이제 3개 있었죠. 그런데 올해 무려 3개가 또 추가되었고 이제 총 6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이거 6개니까 5개 딱 물어보기 좋아졌죠. 그래서 1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차피 싸게 소규모로 분양하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고요. 또 2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 유치 촉진. 그게 뭐예요? 외국인 대상. 그 외국인한테 분양하는 거 싸게 해줄 이유가 없죠. 넘어갑니다. 또 3번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그럼 관광특구 해운대 같은 데 50층 이상 LCT 같은 거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부자들이 분양받는 부자 대상. 부자들한테 싸게 분양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 1, 2, 3 종래에 있던 거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했는데 4번, 5번, 6번 무려 그냥 3개가 또 추가. 그래서 4번
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래서 일단 공공성 요건. 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돼요. 그래서 공공이 시행자인데 그 2번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한다. 전체 세대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이게 공공성 요건이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정비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냐. 가로 1번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그럼 여기서는 정비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다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으로서 대통령 영의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그래서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2만 미만이거나 또는 건설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 그럼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또는 전체 공급하는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 이게 한마디로 뭐냐? 소규모 사업이야.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럼 소규모 정비 사업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공공이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이런 특례를 준다. 그 얘기죠. 또 하루 2번은 뭐 됐고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돼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 저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또 5번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 그렇죠?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거를 공공재건축으로 딱 바꿔놓으면 그냥 문제 나오죠.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해당 사업 없어요. 공공재개발 사업. 그 다음 6번은 끝에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통령 영의정하는 면적이나 세대수 이하. 그게 소규모 사업이에요. 소규모 사업. 근데 주거재생 혁신지구 얘는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런데 또 대통령 영의정하는 이하,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적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아주 그냥 염장을 또 질러요. 그리고 대통령 영의정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올해 시험에 반영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 6번까지는 됐고요. 1, 2, 3, 4, 5 공공재개발 사업 거기까지 딱 5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또 9번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얘는 별표, 얘는 뭐 올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규제해서 싸게 분양받는 대신 투기할 자들은 분양 못 받게 실제 거주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거주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하는 주택의 입주자. 근데 상속은 제외입니다. 상속받은 자는 거주 의무가 없어요. 상속은 제외.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밑에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최장 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번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이게 원래는 요거 딱 하나 있던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자, 수도권 공공택지. 가로 1번 공공택지.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그 인근지역 매매가 시가라고 그러죠. 10억인데 7억, 6억 완전 싸게 분양받았다. 로또. 자, 이게 5년이죠. 5년 동안. 이게 제일 긴 거예요. 거주 의무 기간 5년. 그 다음 분양가 인근지역 매매가 80% 이상 100% 미만 한 8억 9억 좀 싸게 분양받았다. 요거는 3년 동안 5년 3년.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아니면 또 3년 2년 5, 3, 3, 2 이렇게 가는데 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제일 긴 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니까 5년 3년 그 두 개라도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근데 2번 3번 계속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 2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밑에 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게 뭐예요?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주는 아파트. 이거 공무원들 요새 투기 또 엄청 해야 되니까 3년간 거주하도록 합니다. 3년.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인데 그것도 뭐 분양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100% 미만이면 2년. 아주 그냥 계속 규제가 늘어나는 거죠. 계속. 어떻게 다 해봐요. 그래서 1번에 가로 1번 그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그거라도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거주 살아야 돼요. 근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외. 다만 해외 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은 주택에 거주한 걸로 본다. 거주한 걸로 본다 이 말은 예외를 인정한다 그 얘기죠. 다만 이때도 토지주택공사의 확인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확인.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때, 그럼 입주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죠. 기존 주택도 뭐 처분하든지 전세를 주든지, 그래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때, 이때는 그 거주 의무의 예외를 주는데요. 이때 그 거주한 걸로 보는 기간, 즉 예외 기간은 최초 입주간일부터 90일 또는 90일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알아볼 때도 적어도 3달 전부터 알아보는 거죠. 그 3달 90일까지만 예외를 준다. 그게 핵심이요. 준비 기간이 필요할 때 90일까지. 그 다음 2번 거주 의무자가 끝에 해외 체류하거나, 또 3번 거주 의무자의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약,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세대원 전원 또는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근무원의 생업이라든지 질병 치료, 취약 이런 것들 위해서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예외를 주는데요. 딱 끊고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거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수도권 밖으로 거주를 이전할 때. 그 다음에 4번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럼 전매 제한에 적용 대상이 아니면 거주 의무도 없어요. 항상 거주 의무는 전매 제한이 일단 전제 조건입니다. 등등 해갖고 그 등등 해갖고 한 10개가 더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정리하고. 그래서 핵심 거주 의무 예외 그 4개가 핵심이니까 그 정도라도 정리하고요. 특히 항상 1번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90일까지만 준비기간 90일. 그 다음에 10번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의 재검토. 국토부 장관은 반기 또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원회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끝에 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이게 종전에는 1년마다 재검토해라 그랬는데 이제 반기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지정 유지 여부의 재검토는 다 똑같아졌어요.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11번 전매 제한의 대상. 전매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일정한 기간 못 팔게 하는 거죠. 매매, 증여, 권리 변동 가져오는 모든 행위인데 상속만 빼줘요. 전매 제한에서는 상속만. 그래서 일정한 기간 못 팔게 전매 제한하는데요. 그 전매 제한 대상이 1, 2, 3, 4 4개였다가 또 하나가 추가. 이제 5개. 5개니까 딱 물어보기 좋아졌죠. 그래서 종래 전매 제한 대상 1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등기 칠 때까지 분양권 전매할 수 없다. 또 2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할 수 없다. 3번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얘가 전매 제한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투기과열지구예요. 분양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100% 이상. 그 인근지역 매매가 시가대로 분양했다. 100% 이상. 그때는 5년. 이게 딱 시작이죠. 5년. 그 다음에 분양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 그때는 8년. 80% 미만일 때는 10년. 그래서 5, 80.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최소 그거라도 좀 정리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그리고 네 번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얘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이 아닌 건데 요것도 다 전매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래 4개 있다가 또 5번 정비법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 가로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그게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것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거를 역시 공공재건축 그럼 틀려요. 공공재건축이 아니고 공공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1, 2, 3, 4, 5 그 5개가 주택법의 전매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공급질소 교란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우리 공급질소 교란금지가 뭐예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지,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지, 또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1순위,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 이런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공급질소 교란금지다라고 하고요. 저는 공급질소 교란금지 위반했어요. 청약통장 사고 팔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고 팔았다. 딱 걸렸어요. 위반했을 때 조치.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 지위를 무효.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면 1순위라는 지위를 무효로 하는데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은 취소해야 된다.
이게 종전까지 할 수 있다 했었는데 9월 14일자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위를 반드시 부여.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은 반드시 취소.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바뀌었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이제 농지법. 자, 농지법이 또 엊그제 또 바뀌어갔고요. 자, 먼저 13번의 경자유전의 원칙.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 그걸 자경이라고 그러죠. 자경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딱 끊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 소유해라. 한마디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즉 자경 안 해도 농지 소유할 수가 있대요. 경자유전의 예외. 그래서 박스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 학교, 연구기관 뭐 이런 거에 종래에 있던 거고, 그 3번 그게 또 얼마 전에 개정된 거죠. 주말 체험 영농. 주말 체험 영농은 가로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농사 지어보는 거죠. 체험하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주말 체험 영농인데요. 이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농업진흥적 외의 농지를 소유. 거다 뱉죠. 농업진흥적 외의 농지를 소유할 때, 자,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그냥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경자유전의 예외를 인정해서 농업진흥 지역이든 아니든 그냥 농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어디에 농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냐? 농업진흥 지역 외의 농지만 소유하도록 합니다.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는 소유 못해요. 농업진흥 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때, 그때만 주말 체험 영농은 경자유전의 예외를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3번 주말 체험 영농, 그게 또 조금 개정됐고요. 그다음 14번의 처분 명령. 시군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처분 명령 6개월. 그럼 일단 종전에는 그 박스에 2번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을 때 요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 자경에 이용 안 하면 농지법에서 1년 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죠. 근데 1년이 지날 때까지 처분 안 하면 시군구청장이 6개월 내 처분해라 명령. 그 명령을 받고 6개월 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에는 처분 명령 대상이 그거 2번 하나 있었는데 1번, 3번 두 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시군구청장의 인정. 즉 거짓말로 농지증 발급받았다 딱 걸렸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해당 농지 처분해라.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죠. 이게 또 중요한 논점이죠. 거짓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갖고 농지를 취득한 것이 판명되면 이때는 6개월 내 처분 명령할 수가 있고요. 또 3번 농업법인이 끝에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때, 그럼 농업법인은 농사 짓는 법인이요. 농사 지어야지 농업법인이 막 부동산 중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업을 영위했다. 자, 이때도 걸리면 처분 명령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두 개가 더 추가가 됐고요. 다음 밑에 이행강제금, 자, 이 별표 이행강제금. 자, 시군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정가 또는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이에요.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 또는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냥 농지가액의 20%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있자니까 20% 딱 떨어졌는데 이제 25% 못 줄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놨죠. 25%. 그것도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 기준이에요. 더 높은 금액.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자, 박스에 1번 처분 명령 받고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 처분 명령 받고 6개월 내 처분 안 하면 25%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 1번 있었는데 2번이 또 추가됐죠. 원사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복구 명령 이행 안 할 때. 그 원사회복 명령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을 때, 이때는 다시 농지 원상복구 명령해요. 원사회복 명령 받고 원상복구 안 할 때는 역시 이행강제금 25%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에 불응하거나 원사회복 명령에 불응할 때 이때는 이행강제금 25% 부과하고요. 자, 그게 또 얼마 전에 개정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자, 올해 공법에서
개정된 사항 중에서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거, 그것만 한번 쫙 뽑아갖고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시험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아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정사항 내용들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항상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해야 공부도 하는 거죠. 건강 늘 관리 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해갖고 올해 꼭 학교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공법도 마무리 과정, 필수 암기상, 그리고 백선.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근데 제 얼굴도 이제 몇 번 볼 날 안 남았어요.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